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 코리아 오프쇼어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프쇼어링이란 한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이라는 말처럼 기업이 해외에 공장과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나간다는 말이죠. 한국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현상, 즉 생산기지와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업 수출 대국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언뜻 아니 보통 해외에 공장 짓는 건 인건비가 싸서일 텐데 왜 미국에서 이런 소리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싼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신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 그룹 전용 공항 건설까지 약속했고요. 이게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후 관세 때문이라고 많이 보도되는데 아닙니다. 관세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아니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국가 순위 1위가 한국이었죠.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 수많은 기업과 공장이 이미 트럼프 집권 이전부터 미국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출할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죠. 해외에서는 한국 기업들, 특히 첨단 기술 기업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 경제를 디지털과 기술 기반의 경제로 전환하려는 사우디는 국내 반도체,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과 미팅을 하며 돈을 줄 테니 사우디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미국은 각 주의 주지사들이 뛰고 있죠.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텍사스 칩스법, 즉 반도체법을 따로 만들어 기업의 연구를 지원하고, 조지아주는 높은 인건비가 가장 걸림돌이니 직원 1인당 $5,000의 세액공제와 10년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한국의 무역 규모만 약 158억 달러로 조지아주 전체 교육의 10%를 차지하죠. SK 이노베이션, 금호타이어, LX 하우시스 등 140여 개의 한국 기업 공장들이 코리안 벨트를 이루고 있고요. 인디애나주는 한국에 사무소를 열고 한국 중소기업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 주에서 매년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와 법,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단순 제조업보다는 첨단 기술이나 고부가가치 업종을 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의 정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2차전지 3사의 생산 비중은 이미 해외 92.4%를 찍었죠. 국내 생산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고요. 미국과 유럽만도 아닙니다.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의 세계 최대 규모 디램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죠. SK 하이닉스 디램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 라인이 삼성 낸드 전체 생산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죠. 첨단 제조업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남은 공장은 설비도 노후화되고 기술력도 뒤처지면서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지대로 추락하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사실 이미 진행되고 있죠. 미국이야 전세계 기업과 인재를 빨아들이니 그렇다고 쳐봅시다. 많이 양보해서 첨단 산업이 일부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보죠. 또 핵심 공정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 있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제조업하면 떠올리는 것들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빠져나갔죠. LG전자는 얼마 전 인도에 가전공장을 착공했는데 벌써 인도에만 3번째 공장을 지은 셈입니다. 삼성은 베트남과 중국, 인도, 남아공에 공장이 있고, 현대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알제리에, SK 하이닉스는 중국과 대만에, 포스코도 인도와 베트남에 공장이 있죠. 중소기업들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되는 기업은 생산기지를 옮기고 아니면 아예 회사 자체를 옮기는 경우도 있죠. 가장 큰 건 비용 절감입니다. 임대료, 임금, 고정비용, 식비 등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요. 게다가 단순 노동의 공장 같은 경우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로 갈 경우 사람 구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다 공장 이전 시 세제 혜택과 물류비 지원을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죠. 스타트업도 한국을 떠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을 정점으로 한국 스타트업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한국에서 더 이상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외국으로 떠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떠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립을 한국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대표
주니어부터 구성원들 전부 한국인임에도 말이죠. 대부분 미국 아니면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죠. 환경도 우호적이고 시장의 규모도 크니까요. 오늘의 주제인 한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과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한국에 들어온 해외 기업도 나갔거나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에 지어지거나 생산기지가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가는 것 자체도 한국에 불리한 점이 많지만 나가서 더 잘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많죠. 더 큰 문제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기업들이 왜 나가는지, 그리고 나가는 게 왜 문제인지, 또 이게 한국만의 문제인지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해외 기업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죠. 한국 기업들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나왔듯 비용 절감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 속하죠. 1980년대 후반부터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80년까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누적 287건에 1억 4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말에 가서는 누적 899건에 14억 4천만 달러로 규모가 10배 이상 급증했죠. 임금이 상승하자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더 이상 경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평균 월급 1인당 GDP 전부 일본을 앞지른 지 꽤 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나간 것도 비용 절감 전략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인건비만 비용이 아니죠. 사람을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돈도 비용이고 땅값, 임대료, 전기세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도 전부 비용입니다. 의류, 신발 같은 산업이나 단순 조립, 생산 등 공장과 생산 기지는 품질 차이도 거의 안 나는데 모든 면에서 비용이 절약되니 안 나갈 이유가 없죠. 여기다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규제와 안전 관련 규제들이죠. 환경 규제 준수 비용이나 산업안전 비용도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해외에 나가면 훨씬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또 편의를 봐주기에 이것도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환경과 안전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 안 할 수 없죠. 실제로 유럽의 경제가 뒤처지고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많은 규제니까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노동비용, 정부 규제나 보조금 등을 보면 굳이 수출용 생산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고 내수도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 국내보다는 해외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이죠. 이 규제에는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규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노동조합 문제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노동 경직성 문제도 있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높고 주 근무시간이 짧은 국가보다는 최저임금이 낮고 근무시간도 많은 국가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없는 곳을 선호하니까요. 실제로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보면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기업의 경우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외 진출 가능성이 1.6배 상승했으며 노조의 권한이 클수록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길 가능성도 1.5배 상승했죠. 그리고 노동 경직성은 조만간에 다룰 건데 비정규직 문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고 청년 실업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동 경직성은 쉽게 말해서 고용과 해고, 임금 조정 같은 게 쉽냐 어렵냐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나온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리 해고 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2위, 임금 결정 유연성에서는 84위를 기록했죠. 해고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줄이거나 늘리기 힘듭니다. 해고가 힘드니 신입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요. 노동 경직성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노동 유연화를 통해 경제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입니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독일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죠. 하르츠 개혁은 독일 정부가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실업자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이 10%가 넘는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었거든요. 다른 시각도 있긴 합니다. 하르츠 개혁은 보조 수단이었을 뿐 독일이 경제 문제에서 벗어난 것은 유럽연합의 성장 덕이었다는 시각이죠. 근데 포인트는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치 기억이 실패한 기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기여했냐가 갈릴 뿐이죠. 이렇게 말하니 노동 유연화가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데 그건 또 아닙니다. 단점도 많거든요. 이건 노동 경직성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어찌되었든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도 쉽고 해고도 쉬운 노동시장이 비교 우위에 있죠. 노동시장이 경직된 게 기업의 오프쇼어링 이유 중 하나인 만큼 반대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은 해외 투자 유치 면에서 이점이고요. 세금도 있습니다. 앞서 나온 조지아주의 경우 법인세가 5.75%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죠.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2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사정이 어떻든 해외로 나가는 게 이득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국가 진출에 유리하죠. 해외 시장 개척은 곧 기업 성장과 직결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싼 인건비 때문에 진출했다면 이제 해외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 더불어서 현지에 맞춘 마케팅과 전략을 짜서 해당 국가의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 주류가 되었죠. 현대차 그룹의 미국 유럽 공장 건설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되죠. 환율이 상승하면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하는데 이점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통화권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시키면 환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죠. 여기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책과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건 신흥 개발국이든 미국과 유럽처럼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 국가이든 다 있지만 특히 선진국들에서 첨단 산업을 유치할 때 두드러지는 전략이죠.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 공장 부지 제공과 규제 완화, 행정 간편화를 제공하고 여기다 더해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앞서 나온 텍사스의 칩스법처럼 법도 만들고 주변 환경, 인재 유치와 학교 시설 등 인프라까지 제공합니다. 산업을 넘어 기업과 1대1로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현대차처럼 말이죠. 첨단 산업은 인건비를 많이 주더라도 인재 유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진출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제가 모든 이유를 가져오지는 못했겠지만 이때까지 말한 것들이 대표적인 이유들입니다. 여건만 되고 기회가 된다면 안 나갈 이유가 없죠. 물론 다른 나라의 기업도 오프쇼어링을 합니다. 일본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앵고로 인한 비용 압박으로 중국과 동남아로 오프쇼어링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이 급증해 한때 탈산업화 이야기까지 나왔죠. 현재도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은 전부 수입해오는 것들이고요.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도 경제가 성장한 후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에 또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절충안으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건설하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도 나가는데 그럼 우리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많죠. 일단 1차적으로 국내 기업이 나가버리면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 문제가 닥칩니다. 실제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죠. 물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본사의 R&D와 고부가가치 업무 고용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지에서 해결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절대적인 일자리 수는 비교적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한국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이 올라서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못 들어오거나 힘든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도 나간다는 게 문제죠. 양질의 일자리가 나가는 것도 문제고 경제 안보, 크게는 진짜 안보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 제조업 설비 투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공동화까지 우려해야 하죠. 그래 뭐 다 알겠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기업도 다 나가는데 왜 우리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냐? 다른 나라는 나가는 만큼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국은 순유출국입니다. 그것도 꽤 심한 수준으로 말이죠. 지난 5년간 꾸준히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받는 투자보다 밖으로 나가는 투자가 많은 역투자국이라는 말이죠. 2024년 기준 해외 직접 투자액은 639.5억 달러였고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투자액은 345.7억 달러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에도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는 GDP 대비 0.82%이고 유출액 나가는 투자는 GDP의 2.02%에 달했죠. 단순 계산으로도 2배가 넘습니다. 2021년에는 3배까지 차이가 났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FDI 유입 비율은 38개국 중 29위 수준입니다. 순유출,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많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국가 규모 대비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리쇼어링
리쇼어링과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한국의 상황 때문이죠.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 산업은 미국을 비롯한 지원 빵빵한 나라로 가고, 노동 집약적 산업, 저부가가치 산업은 중국, 베트남 등 인력이 저렴한 나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스타트업도 시장도 크고 우호적인 미국, 중국, 일본으로 나가고요. 한국 포지션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죠. 중국의 영향도 꽤 큰데 중국은 산업 구조가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나라입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학 대학원 교수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제조업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경제가 계속 부상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분야입니다. IT, 스마트폰, 반도체, 드론, 양자 컴퓨터, 2차 전지 등 과거 한국이 일본을 추격했듯 첨단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이 한국 산업의 기술력을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죠. 이렇다 보니 한국의 기업들은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인재, 더 저렴한 생산 비용, 더 큰 인센티브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죠. 따돌리던가 따라잡히던가 하니까요. 사실 중국이 이미 추월한 분야도 많습니다. 양자기술 컴퓨터의 경우는 이미 중국이 2위이고 AI 분야에서도 미국 다음이 중국이죠. 심지어 중국 기업들은 당장 세계에 안 먹히더라도 생산과 기술 개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계획을 펼쳐서 IT 기업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수조 원의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기업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많은 인구의 내수 시장에만 팔아도 돈이 되죠. 일례로 화웨이의 R&D 투자 비용은 약 30조로 삼성보다 높고 한국 정부의 총 R&D 예산과도 맞먹습니다. 배터리 업계 세계 1위인 CATL의 R&D 투자 금액도 한국의 배터리 3사 R&D 투자 합계보다 1조 더 많죠. 심지어 화웨이는 2021년 매출이 급감한 이후 2020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R&D 비용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쇼어링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프쇼어링의 반대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죠.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워낙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 체감될 정도로 느끼실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 또 2010년대 이후 불어오기 시작한 반세계화 움직임 속에서 각 나라는 떠나간 자국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죠. 특히 코로나 당시 공급망 쇼크가 일어나면서 국내 생산 기반과 제조업이 취약하며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리쇼어링이 급격하게 부상했고, 여기다 더해 첨단 산업의 경우 자국에 유치하는 쪽이 기술을 밖으로 안 나가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큰 이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다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리학적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즉 전쟁에다 국가 간의 긴장 관계가 심화되면서 적어도 적대국에는 생산기지를 짓지 말자, 더 나아가서는 철수하자는 분위기도 생겼죠.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미국은 2010년대 오바마 시절부터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인프라 제공과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시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을 걸며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단행하고, 또 단순히 당근만 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자국 기업에게 압박까지 가하면서 기업들이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 결과 2021년에는 한 해에만 1,844개 기업이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했고요. 바이든 시기에는 마가 타이틀만 쓰지 않았을 뿐 기조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진출하더라도 우호국가 동맹국에 진출하라는 새로운 전략도 나왔죠. 지금은 다시 트럼프가 되면서 기조는 더 강해졌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전체 산업보다는 첨단 산업에 주력해서 규제 완화와 R&D 지원에 나서고 있죠. 독일의 경우는 GDP 25%를 제조업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마트 팩토리와 AI 제조 혁신에 투자를 몰빵하고 있고요. 독일의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이 자동화된 첨단 생산 체계를 활용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다만 유럽은 임금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규제가 여전히 너무 빡세기 때문에 효과가 지지부진합니다. 대기업 부품사가 돌아오는 정도였죠. 그래도 첨단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한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일본은 경제안보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르죠. 미국이 다 돌아와줘 느낌이라면 일본은 너하고 너는 돌아와줘, 그리고 너는 나가지 말아줘, 이런 느낌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역시 첨단 산업 쪽이니 이에 맞게 설비 투자 비용의 절반가량을 전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2주엔 하나로 2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경우는 성공적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600개 이상의 기업이 일본으로 돌아왔고 누적으로 약 7,600개의 기업이 돌아왔죠.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첨단 산업에 집중하는 선별적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했으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주도로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은 좀 다르게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려는 쪽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일명 유통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리쇼어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23년까지 돌아온 누적 기업은 150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핵심인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하는 대기업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현대모비스의 울산 전기차 부품 공장 정도가 대표적인데 사실 이것도 현대가 해외 공장에 투자하는 규모나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유턴해서 투자하는 규모에 비하면 작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커녕 대만과 비교해도 리쇼어링 성과가 낮죠. 왜일까요? 일단 유럽처럼 지원제도고 자시고 앞에 한국 기업이 나가는 이유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니까요. 즉 투자 환경 면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유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경직된 노동규율, 각종 규제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마음대로 다 풀어버릴 수 있나요? 대다수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닥칠 게 뻔하고 부작용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결국 이걸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데 내 표 갖다 버리겠다는 말과 같아서 쉽지 않죠. 정리하자면 한국은 현재 비용이 싼 신흥 개발국도 아니고 첨단 산업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닌 애매하게 끼어있는 포지션에다 들어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가 훨씬 많은 순유출국이고 그렇다고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산업계 설문 그리고 제 생각에도 현재 한국은 리쇼어링보다는 안 나가게 붙잡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일본처럼 핵심 산업 적어도 첨단 산업은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 코리아 오프쇼어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